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0편 무왕의 끈질긴 신라 공격과 당나라의 훈수. 백제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찾아온 사신 국지모이옵니다. 백제국 대왕마마께서는 수나라 황제 폐하께서 고구려 토벌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언제 출병하시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 우리 백제도 군사를 출동하여 함께 고구려를 칠 것이옵니다. 오, 백제 국왕의 정성에 짐은 심히 기쁘도다. 백제국 사신에게 후한상을 내릴 것이니라. 그리고 백제에서 고구려 정벌을 위한 출병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으니 마땅히 백제와 전쟁 수행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눠야 할 것이다. 상서기부랑 성률은 들으라. 예, 황제 폐하. 너는 백제 사신 국지모를 따라 백제 조정으로 가서 우리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언제 출병할 것인지, 백제 군사와 어떤 방식으로 합동작전을 벌일 것인지를 의논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수나라 양제가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자 장이 그의 신하 국지모를 보내와 출병 시기를 물었다. 수 양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수 양제는 상석이 부랑 성류를 백제에 보내어 출병 시기를 서로 알게 하였다. 수서 동의열전 백제전에 수록된 서기 611년에 해당하는 기록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을 백제가 크게 환영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합동작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수양제가 화답하는 내용인데요. 백제는 이미 13년 전부터 이러한 애교 정책을 취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덕왕 45년 가을 9월, 왕은 장수 왕변나를 수나라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왕은 수나라가 요동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수나라가 요동을 치면 그 향도가 되겠다고 청하였다. 무왕 8년, 왕이 사자 연문진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면서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다. 무왕 8년, 또다시 사신 왕효린을 보내어 조공하고 고구려 토벌을 청하였다. 그러나 무왕은 안으로는 고구려와 통화하면서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 이런 과정이 있어 왔는데 서기 611년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이 구체화되고 두 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합동작전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백제로서는 중국의 남조와 북조를 통일한 수나라도 두려웠지만 수나라에 맞서고 있는 고구려 역시 함부로 맞설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 큰 세력 속에서 이제 백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국의 이익을 이제 최대화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무왕의 이제 고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이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강화해 나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왕의 구도가 되어지는데, 이제 양 세력을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취했을 때 수에 대해서는 고구려를 좀 공격을 해도, 그리고 뭐 수가 고구려를 공격하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겠다. 드디어 무왕 13년인 612년, 수나라 양제가 군사를 이끌고 요수를 건넙니다.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에 나선 것이죠. 대왕마마, 수나라 양제가 드디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섰다 하옵니다. 수나라 군사 규모가 얼마나 된다 하더냐? 들리는 말로는 200만 대군이라 하옵니다. 우리 백제도 군사를 출동시켜 고구려 공격에 나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알았느니라.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북방 경계선을 철저히 방어하라. 대왕마마,
수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고 단지 북방 국경을 방어하라는 말씀이옵니까? 고구려를 언제 공격하면 되겠사옵니까? 짐은 고구려를 공격하라 하지 않았느니라. 국경을 튼튼히만 지키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부추겼고 수나라가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 합동작전을 펼 것처럼 했던 백제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군사를 국경에 포진해 두고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수서 백제전에서는 백제의 이런 행태를 양단책을 썼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수나라 군사가 요수를 건너니 무왕도 군사를 국경에 엄중히 배치하고 수나라 군사를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을 쓰고 있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역시 수서 백제전을 베낀 듯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왕 13년에 수나라의 군대가 요수를 건너오므로 왕은 군사로 국경을 엄하게 수비하고 말로는 수나라를 원조한다 하였으나 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 하다 보니 실제로 수나라가 고구려 요동지역을 공격을 했을 때 백제는 앞의 약속대로 하면 군대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뒤에서 쳐야 되는데 실제는 안 치는 거죠. 안 치고 두 거인이 싸우는 걸 이제 지켜만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어느 뭐 상당히 좀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실리를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외교다. 백제의 이런 이중적인 애교 전략이 수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뒤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611년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수양제는 고구려의 산성을 이용한 방어 전략에 말려 패하고 말았고 이태 뒤인 613년에도 수양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쳤으나 막대한 손실만 입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나라의 거듭된 고구려 정벌에 백제는 철저히 관망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백제 무왕은 신라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는 군사 공격을 감행합니다. 달솔 백기는 듣거라. 예, 대왕마마. 우리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긴 고토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신라의 도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한다고 보느냐? 길을 열어야 할 것이옵니다. 길을 열려면 막혀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더냐? 아막산성이옵니다. 그렇다. 헌데 13년 전에 좌평 해수는 4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가서도 아막산성을 끝내 빼앗지 못하였다. 소장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기필코 아막산성을 신라로부터 빼앗아 그 승전보를 대왕마마께 전해 올리겠사옵니다. 지금은 고구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수나라의 동태도 살펴야 하니 대군을 움직이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라. 군사 8천을 내어줄 터이니 일단 신라의 아막산성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오너라.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자, 가자! 무왕이 또다시 모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아막산성을 공격합니다. 제위 3년째 좌평 해수를 시켜 공격할 때는 보병과 기병을 합하여 4만이나 되는 군사를 징집하여 출동시켰는데 이번에는 8,000명만 동원한 걸 보니 그 성을 반드시 빼앗겠다는 작정을 하고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왕은 13년 전에 정벌에 나섰다가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아막산성 공격에 나섰을까요?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와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 아막산성, 즉 모산성은 바로 지금 남원의 운봉입니다. 이 운봉은 바로 경상도 땅인 함양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자왕 2년에 대야성을 함락하고 40여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무왕의 경상도로의 진출의 기반으로 해서 의자왕이 바로 대야성 함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암악산성은 그 운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라 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공격에 나가려고 할 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점 지역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 전투가 암악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가잔성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이제 전투 기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게 주 전선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에서 백제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결과를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모산성으로 쳐들어왔다라고만 돼 있는 걸로 봐서 대대적인 격전이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할까요? 무왕 22년 겨울 10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과하마를 바쳤다. 사람이 타고서 과일나무 밑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말이라 해서 과하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중국 사서에서는 이 과하마가 고구려의 특산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무왕이 이 과하마를 수양제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고구려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말은 중국과 같은 대륙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굉장히 쓸모 있는 말입니다요. 즉 중국의 기병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 산악지대에서는 산에 물건을 싣고 산에 사람을 타고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하마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만 과하마가 특산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이 과하마가 널리 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과하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군수품을 운송하는 정도고 기병이 올라타고서 기마전을 벌일 경우에 동원되는 전투용 말, 즉 전마로서는 부적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투용 말은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일본 서기를 보면 외국 조정에서 백제 말 수십匹를 보냈다는 기록이 간혹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물로 보내왔다는 차원이고 기병대를 운영하자면 대대적으로 전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승려 예닌이 쓴 입당구벅 술예기에는 서해안 일대의 섬에서 말을 길렀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경우 과하마가 아닌 전투용 말의 경우 섬 지방에 그 사육장을 조성해서 생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등 동국 여지 성당과 같은 데 쭉 보면은 그 목마장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참 거의 다 섬에 있습니다.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섬에 있어요. 그러면 섬이 이제 목장으로 많이 이용이 된 셈이죠. 그럼 왜 이제 섬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냐 하면은 사실 이게 방목하기 좋습니다. 해봐야 어디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네. 그래서 이제 그 백제에서도 이게 서해안 또 남해안 이 많은 섬들이 이제 그 목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그 목장 중에는 왕실 직속의 목장도 있고 귀족들의 목장도 있고 그 목장을 통해서 이제 전마가 공급되고 하여지는데 백제의 행정 조직은 2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마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백제가 말의 생산과 공급을 얼마나 중요시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왕의 신라에 대한 군사 공격과 당나라에 대한 화친 애교는 계속됩니다. 무왕 24년 가을에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능노현을 침범하였다. 25년 봄 정월에는 대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 고조는 사신을 보내어 왕을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삼았다. 무왕 25년, 서기로는 624년 10월 신라를 칠 것이다. 호병과 기병들은 처녀를 정비하라.
장수들은 전투 계획을 설명하라. 예, 대왕마마. 소장은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여기 있는 속함성을 칠 것이옵니다. 소장은 기병과 보병을 거느리고 가서 기한성을 칠 것이옵니다. 그럼 나머지 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더냐? 속함성과 기한성을 함락시킨 뒤에 양쪽 군사를 합하여 봉잠성과 앵잠성을 차례로 공략할 것이옵니다. 이번 원정에서 적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나 결코 패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신라 정벌에 든든한 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자, 출정하라! 제1지는 속함성을 향하여 진군한다. 가자! 제2진의 공격 목표는 기한성이다. 자, 가자! 무왕은 작심하고 신라 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적들은 포위되었다. 공사들은 성문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장군, 적들이 돌을 굴려내리고 있습니다. 적들은 물량이 떨어져서 이미 지쳐있다. 물러서지 말고 계속 활을 쏘아라. 자, 이제 공성 무기를 동원하여 성문을 공격하라. 성이 무너졌다. 성 안으로 돌진하라. 이 전쟁을 기록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서 속함, 양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때 세 성은 함락되고 혹은 항복하였는데 급찬 눌최가 봉잠, 앵잠, 기현 등 세 성의 군사를 합하여 굳게 방어하였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이 전쟁에 대한 기록에는 백제가 공격했다는 성들의 이름이 67씩이나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백제가 공격하여 빼앗았다는 6개의 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라의 속함, 양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성을 쳐서 이를 빼앗았다. 그런데 사서에 나오는 이 6개의 성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의 모산성 전투를 통해서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을 했었고 드디어 운봉을 넘어서 무왕 25년에는 속함, 즉 함양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양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앵잠, 기잠, 봉잠, 기영, 용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함양 일대의 땅을 점령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성 이름 중에서 속함성을 일단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으로 보고 이때 백제가 함양 일대를 점령한 것이 아니겠느냐. 김주성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노중국 교수는 속함성 이외에 다른 성들을 둘러싼 위치 논쟁을 소개하면서 백제의 진군 방향을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속함성은 오늘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여기에다 이제 좀 그 비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앵잠성은 그 함양군 수동면 이게 상백리 쪽 수동면 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잠성은 그 합천군 대백면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 따르면은 대개 이제 그 서부 경남 지역이 되는데 합천, 그 다음에 함양 이렇게 되어지고,
요게 더 서쪽으로 더 나가면 이제 운봉 쪽으로 나가게 되지는 거거든요. 거기 저기 모산성 쪽으로. 그러니까 그 교통로 선상에 있는 성들이다. 자, 그러면 백제가 신라 쪽으로 동진해 가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짚어 나가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 일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남원의 운봉고원을 거쳐서 함양 합천 쪽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왕은 예전에 가야가 차지하고 있던 땅으로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백제가 옛 가야 땅의 얼마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중국 교수의 얘기처럼 예전에 백제가 가야와 티격태격했던 그 전선이 바로 무왕 시기 백제군이 신라군과 싸우는 전선으로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만일 여기 나오는 기잠성이 경상남도 합천을 일컫는 지명이고 백제 무왕이 실제로 합천까지 진출했다면 신라로서는 대단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합천으로의 진출, 즉 대야성으로의 진출은 신라의 경주 땅으로 접어들 수 있는 좋은 통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야성 전투는 후백제가 바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야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당시 대야성은 신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야성 진출의 발판을 이루었었던 것이 결국 속함, 즉 함양이었다고 봅니다. 백제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서기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당시 위덕왕이 왕자 신분으로 참전하여 신라에 대패한 이후로는 왕권이 극히 약화되어서 조정의 모든 일을 대성팔적으로 상징되는 귀족 세력들이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왕마마, 지금은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옵니다. 승산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될 터이니 우리는 언행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전쟁을 백책하시면 지방 수령들의 불만이 커져서 정작 위급할 때 군사 징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를 것이옵니다. 당장 군사 징발을 멈춰야 할 것이옵니다. 귀족들을 대표하는 대신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나오고 임금 자신이 국왕으로서의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면 마음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군사 동원, 그다음에 군수품 동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따라줄 때 이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갈 때 이제 제대로 이제 전쟁이 전투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왕이 이런 걸 그게 여러 차례 그래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이 왕권이 미약하다면 이렇게까지는 진행시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무왕 시기에 들어와서 왕이 귀족 세력들이 위세를 어느 정도 제압하고 왕권을 상당 수준 회복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왕이 줄기차게 신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죠. 짐이 동쪽으로 신라로 가는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를 정비하라 일렀는데 어찌 되었느냐? 대왕마마, 또다시 신라를 공격하려 하시옵니까? 대왕마마께서 즉위하신 지 3년 만에 하막산성에 대군을 보냈다가 크게 패하신 것을 잊으셨사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전쟁은 그대들 귀족 대표들이 결정해서 수행한 전쟁이 아니던가? 그러하오나 잦은 신라 정벌로 백성들의 삶이 곤궁한 마당에 백성들이 곤궁하면 그대들 대성팔쪽이 거머쥐고 있는 토지와 양국을 풀어놓으면 될 것 아닌가? 대왕마마, 지금의 신라는 예전의 신라가 아니옵니다. 지금의 백제는 예전의 백제인가? 드넓은 땅과 백성들을 신라에게 넘겨주고 그저 현상 유지나 하면서 지내자는 말인가? 나라가 융성해져야 백성도 융성해질 것 아니겠는가? 하오나 지방 수령들 중에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지방 수령들 탓하지 말라! 어명으로 수행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수령이 누구인지 데리고 오라!
심히 그자의 목을 칠 것인지라. 지금부터 우리의 부영국이었다가 멸망하여 이제는 신라에 넘어가 버린 옛 가야 땅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번 출정을 준비하는 데에 부당한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그 지위가 어떠하든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귀족 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국왕의 마음대로 병력을 동원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병력을 동원해 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여야만이 경제적인 보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국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국왕의 지배권이 그만큼 강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즉 무왕의 때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잦은 전쟁을 통해서 신라와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성팔족으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들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약해 가면서 귀족들의 위세를 어느 정도 제약해 가면서 왕의 권위를 상당 수준은 높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무왕의 신라 침공은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무왕 25년, 서기로는 625년에 당나라에 건너간 백제 사신은 평상시 중국에 건너간 백제 사신들과는 구별되는 색다른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황제 폐하, 백제국 대왕마마께 없어 특별히 보내신 선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아니, 백제 국왕이 짐에게 각별한 선물을 보냈단 말이냐? 그게 무엇인고? 보시옵소서. 정성을 기울여 만든 명광계이옵니다. 과연 백제 명물 명광계로구나. 짐이 이 명광계를 입고 전선에 나가면 온 천지의 광채가 짐에게로 모여들지 아니하겠느냐. 백제에서 당나라 고주에게 바쳤다는 명광계란 선물은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요? 우선 한자풀이부터 해보죠. 밝을 명자에 빛광자, 그리고 갑옷을 나타내는 갑옷계자를 쓰고 있습니다. 글자 뜻대로만 풀이한다면 밝게 빛나는 갑옷이라는 의미인데요. 노중국 교수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황칠수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백제의 아마 특산으로 되어 있는 나무인데 6, 7월인가 여기에서 이제 액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갑옷에 바르면 상당히 갑옷도 그 단단하면서도 빛이 굉장히 이제 그게 그 뭡니까 반짝반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옷 만들고 거기다 이제 황칠수에서 나온 그 액으로 이제 발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명광계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이제 백제의 한 특산품이 되어진 셈이고 이걸 이제 당한테 보낸 거고. 기록에 의하면 백제에서 만들었던 명광계는 철로 만든 작은 미늘을 엮어서 갑옷을 만든 다음 지금의 전라남도 도서지방에서 자라는 황칠나무에서 뽑아낸 즙을 갑옷 전면에 바른 것으로 햇빛을 받으면 광택이 찬란해서 상대방의 눈을 부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사신이 단순히 명광계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당나라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당나라 고주에게 어떤 얘기를 전했을까요? 먼 곳에서 사신을 보내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성을 다해 찾아오니 짐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황송하옵니다, 황제 폐하. 하오나 앞으로는 황제 폐하를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아니, 앞으로는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니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는고? 이번 조공길에서도 곡조를 겪었거니와 도중에 고구려가 길을 막아 방해하니 당나라의 조야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허허, 많이 되겠구나. 산기상시 주자사는 채비를 서둘러서 고구려가
백제의 통행을 막는 일이 없도록 두 나라를 화해시키도록 하라. 이 같은 내용은 구당서 백제전과 고구려전,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에 두루 확인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라 본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평왕 48년 7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조공하니 당 고조는 주자사를 보내와서 고구려와 서로 화친하라고 권하였다. 중국과의 애교 교섭 통로를 두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만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라 역시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신라가 백제와 애교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경우 사절단을 태운 배가 어떤 항로로 항해를 하였기에 고구려 쪽의 방해를 받았을까요?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절강성 쪽으로 바로 직항을 했다면은 고구려의 방해를 받았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의 방해를 받았다고 한 것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땐 이거는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연건해를 통해서 이제 바레만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든가 아니면은 올라가 인천 지역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산동 쪽으로 뭐 가든지 이제 그 루트가 이제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계절에 따라 가지고 직항으로 갈 수 있어 직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해안선을 따라 올라갈 때는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게 해로를 볼 수 있는데 부여에서 출발한 백제의 사신선이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으로 갈 때 서해 바다를 바로 가로질러서 항해를 했다면 고구려의 방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아마 출항 시기에 따라서 계절풍 등의 이유로 해안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안 항해를 하다 보니 고구려 영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출정할 준비가 되었느냐? 예, 대왕마마. 장수는 병사들에게 이번 원정의 목표를 주지시켰느냐? 예, 대왕마마. 소장은 군사들과 함께 신라의 왕제성을 공격하여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옵니다. 좋다. 출정하라. 출정하라! 무왕 제위 26년째이던 서기 626년에 또다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장군!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성문이 열렸다! 성 안으로 돌진하라! 장군! 이 성의 성조 동선을 사로잡아 끌고 왔사옵니다. 수고했다. 내가 직접 성주의 목을 벨 것이니라. 무왕의 지칠 줄 모르는 신라 공격은 제위 27년째인 서기 626년에도 감행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 전쟁을 무왕 27년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왕제성을 쳐서 성주 동서를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본기에 기록된 성의 이름은 다릅니다. 진평왕 48년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주제성으로 쳐들어오고 성주 동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아 싸우다 전사하였다. 백제 본기에는 임금 왕자의 왕제성이라고 돼 있는 성 이름이 신라 본기에는 주인 주자의 주제성으로 올라 있는 것이죠. 아마 옮겨 적는 과정에서 위쪽의 한 획이 더 붙거나 떨어져서 생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군주국가 시대였던 당시에는 임금이 곧 주인이었으니 왕자든 주자든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왕제성 혹은 주제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 북방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저 추정일 뿐입니다. 이처럼 무왕 시기의 기록을 보면 전쟁터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싸운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곳이 많고, 또한 같은 전쟁을 기록했는데도 신라의 경우 찬덕, 해론, 동소 등 전투에 참여한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백제 장수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 전쟁이 많아서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한 백제 장수의 이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마마, 소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신라 정벌에 나섰던 장수 사궐은 전과를 보고하도록 하라. 예, 우리 군사가 신라의 서쪽 변경으로 진격하여 성 두 곳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왔사옵니다. 잘하였다. 머지않아 대거병을 할 것인즉 이번에 함락시킨 두 성이 중요한 거점이 되어줄 것이다. 무왕 28년 가을 7월, 왕은 장군 사걸에게 명하여 신라의 서쪽 변방에 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원정을 이끈 장수가 사걸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반갑지만 이때 빼앗았다는 두 군데의 성이 어디인지 아예 성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무왕이 언급한 대거병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심히 즉위한 이래 우리 백제는 주변국들과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특히 신라에게 빼앗긴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또 25년 전에는 좌평 해수가 4만 군사를 거느리고 아막산성 공략에 나섰다가 크게 패함으로써 우리 백제의 군사력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신라의 서쪽 국경을 부단히 침공하여 빼앗겼던 옛 땅 일부를 회복하였다. 허나 우리 선조 왕대이 차지했던 광대한 영토가 아직 신라 수중에 들어있다. 이를 어찌하면 되겠는가? 대왕마마, 근래에 우리 백제군이 신라 원정에서 연승을 거둠으로써 사기가 충천돼 있사옵니다. 멈추지 말고 공격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구려는 당나라 눈치를 보느라 우리 백제와의 충돌을 애써 기피하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의 원군을 청할 처지도 아니옵니다. 바로 지금이 신라 공격의 적기이옵니다. 대왕 마마,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신라 원정을 통해서 일부 지역을 빼앗아오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사오나 그런 국지적인 전투로는 고토 회복에 대업을 이룰 수 없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우리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국군을 걸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할 때이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신라가 빼앗아간 땅을 이때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군사가 정비되는 대로 국군을 건 대거병을 감행하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우리 대신들은 물론 지방 수령들도 이번 거병을 국군 융성의 기회로 삼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신라가 빼앗아간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를 크게 일으킬 것인즉 짐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웅진으로 가서 주둔할 것이다. 전에 없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 왕이 그 원정에서 친정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아예 거처를 옮겨서 웅진에 머물면서 전투를 지휘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예사롭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한바탕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까? 일단 웅진까지는 갔지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지, 그냥 한 길로만 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군대를 나누어가지고 두 길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는 그 신라를 공격하는 전략이 어떤 건지는 그게 설명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상당히 군대를 이제 대군을 일으켰다는 것 하고, 왕이 직접 이제 전선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왕은 요란하게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웅진성에 진을 쳤지만 실제 전투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왕이 어떤 생각으로 웅진으로 갔는지,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신라를 공격하려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백제 무왕이 신라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었습니다. 노중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또 신라가 백제를 이제 공격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거는 이제 백제 쪽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형편인 거죠. 그러면 신라로서는 이 백제의 공격을 어떤 형태로 막아야 되는데, 이제 자력으로 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의 도움을 받아 1차적으로는 고구려 도움을 받아야 되죠. 고구려하고의 관계는 이미 한강 유역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고, 그런 방법은 이제 사실 중국밖에 기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김주성 교수는 무왕이 대군을 이끌고 웅진으로 간 것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 있던 신라의 당황성을 점거함으로써 신라의 중국 진출 통로를 봉쇄해버리자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백제에서는 오방제가 실시가 됐었는데 웅진성이 북방성으로 비정이 됩니다. 이 북방성인 웅진의 군대를 주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신라의 당황성을 점령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웅진으로의 진출은 신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보여질 때마다 신라는 재빨리 당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백제 무왕이 본격적으로 신라를 치려고 했다면 그 진군로를 두 갈래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경상도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점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당황성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진출도 치명적이지만 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대당 교통로를 끌어버리는 이 당황성으로의 진출입니다. 신라는 이 경상도 땅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 대당 진출로를 잃어버린 것에 보다 더 크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성으로, 즉 북방으로의 진출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마다 꼭 재빨리 당에게 응원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신라 쪽 대응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하였느냐? 백제왕이 우리 신라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웅진에 나가 있다는 말이냐? 아니 되겠다. 내 국서를 써줄 터이니 사실은 속히 당나라에 다녀오도록 하라. 그런데 부당서 신라전에 실려있는 기사 중에서 당나라의 고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원수처럼 서로 싸우는지를 묻자 관리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갈 적에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신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국을 쳐부수어 싸웁니다. 이로 인하여 원수가 되어 늘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신라가 백제 왕을 잡아다 죽였으므로 원하는 이로 말미암아 비롯되어 싸웁니다.
어떻든 신라는 부랴부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데 이 상황에서 백제 무왕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왕은 신라가 빼앗아간 땅을 회복하려고 웅진으로 나가 주둔했다. 신라왕 진평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이 급한 사정을 알렸다. 무왕은 이 말을 듣고 곧 그만두었다. 백제 무왕은 대군을 일으켜서 그것도 그 자신이 선봉에 서서 웅진성의 거점을 정해두고 대대적인 신라 침공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만 듣고 바로 군사 행동을 포기해버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백제가 그 신라를 크게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를 공격한다는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네 황급하게 당의 사신을 그 보낸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백제 그 무왕은 이렇게 이제 당나라의 사신을 신라가 당나라의 사신 보내가지고 위급함을 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 진격은 안 하고 그 멈춰버린 거다. 그 이제 이렇게 멈춰버려 놓으니까 이게 좀 그 왜 그럼 크게 군대를 일으켰느냐 하는 그 자체가 좀 그게 그 목적이 뭔지 참 그게 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뭐 결과로 보면 좀 웃음꼴이 된. 그런데 달리 해석해 볼 만한 근거 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정보만을 입수하고 부랴부랴 철군을 해버렸는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해, 그러니까 무왕이 대군을 일으켰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일이 있었던 그 해에 또 한 사람의 백제 사신이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이때는 당태종 이세민이 왕권을 잡은 원년이었습니다. 소인 백제 사신 복신이라 하옵니다. 그대가 사사로이는 백제 왕의 조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하옵니다. 백제 왕이 측근인 조카를 짐에게 보낸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짐은 고구려와 신라 사신을 접견하고 세 나라가 화평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짐이 서신을 써줄 터이니 그대 나라의 국왕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이때 당태종이 백제 무왕에게 보낸 국서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쪽 사료를 해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중국, 즉 당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 나라들은 당나라 황제를 섬기는 번국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중화중심 사고에 의해 기술된 문서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겠죠. 신라왕 김진평은 나의 번신이요 그대 백제왕의 이웃나라 왕인데 백제에서 매양 군사를 보내 정벌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신라에서는 백제 군사를 막아 싸운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잠옷 가슴이 아프오. 백제 왕은 반드시 전일의 원한을 잇고 나의 본뜻을 알아서 이웃과의 정의를 더욱 두터이 하여 곧 싸움을 그쳐야 할 것이오. 당태종의 이 국서를 통해서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에 서로 화친할 것을 중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어느 정도 신라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무왕의 조카인 복신한테 이제 한 말을 보면은 결론은 삼국이 잘 지내라는데 삼국이 잘 지내라는 것도 곧 다시 핵심을 더 들어가 보면은 백제하고 신라가 잘 지내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 핵심이 뭐냐면은 백제 보고 신라 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더 핵심은 삼국이 서로 잘 지내라 하지만 그게 잘 지내려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백제로 하여금 신라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당이 신라 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나라가 삼국 중에서 신라 편향으로 기울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신라가 당시에 가장 삼국 중에서 약세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당은 신라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당시 당 입장으로서는 삼국의 형세가 변화되지 않고
현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399 상황이 변동이 되게 되면 당시 당의 입장으로서 가장 커다란 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서역 지방입니다. 근데 이 서역 지방의 상황이 평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찌 보면 권고인 듯 보이기도 하고 달리 해석하면 압력을 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당나라의 이런 요구를 백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태종의 국서를 받은 무왕은 겉으로는 비록 그동안의 신라 침공을 사과하고 화친하라는 요구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전일과 같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장수들에게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라.